저는 초등학생 3학년 때까지 아파트 놀이터에서 친구들이랑 숨바꼭질하는 걸 되게 좋아했거든요. 학교가 끝나고 피아노 학원이 없거나 하는 그런 날들은 다 친구들이랑 꼭 숨바꼭질을 하곤 했었어요. 이름은 원래 밝히면 안 된다고 하셔갖고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름들은 제가 뭐 책에서 봤거나 영화에서 봤거나 한 가명이죠. 그런 가명들? 그러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명도 제가 다닌 학교가 사립이라서 특정되기가 쉬울 것 같아갖고 밝히지 않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다시 얘기로 돌아가면은 어느 때처럼 저희는 그냥 방과 후에 모여서 숨바꼭질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가 되게 늦은 여름이었던 것 같은데 반팔 아래에 좀 오한이 올 정도? 그 정도의 여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숨바꼭질 하면 꼭 숫자를 세잖아요. 위에서부터 네. 아래로 해갖고 뭐 30, 29, 28, 27 하고 숫자를 세다가 제가 술래였는데 0까지 세고 찾는다 하고 딱 뒤를 돌아봤을 거 아니에요. 뒤를 딱 돌아봤는데 어떤 애가 딱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진짜 깜짝 놀라갖고 우악 하면서 뒤로 나자빠졌는데 왜 그랬냐면 진짜로 말 그대로 진짜 딱 바로 등을 돌리고 서 있었는데 진짜 등에서 한 1cm? 그 정도 간격으로 진짜 머리를 갖다 대다시피 한 자세로 제 머리가 닿을까 말까 딱 그 정도 거리였거든요. 오이구, 예. 그래서 뒤를 딱 돈 순간에 바로 보인 게 그 애가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그 까만 정수리. 그러니까 그 떡진 머리카락들이 한 점으로 보인 것 같은 그 까만 정수리부터 보였던 것 같아요. 숙인 머리카락 때문에 입이 보이지는 않았는데 걔가 말하는 그런 목소리가 들렸거든요. 나도 놀고 싶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분위기도 그렇고 아무래도 저랑 그 애를 제외한 친구들은 다 숨죽인 채 숨어 있었기 때문에 놀이터가 진짜 쥐 죽은 듯이 조용했거든요. 네. 매미들 소리가 엄청 크게 들리고 여름이라 날은 더웠지만 되게 서늘한 기분까지 들었어요. 그래서 좀 이유를 확정하기는 어렵지만 본능적인 그런 두려움을 느꼈던 것 같아요. 걔가 계속 나도 같이 놀면 안 될까 하면서 계속 부탁을 하는데 저는 사실 같이 놀고 싶지가 않았거든요. 무섭기도 하고 친구들이랑 놀고 있는데 갑자기 끼려면 또 친구들한테 물어봐야 되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나름 용기를 내고 되게 완곡하게 거절을 해보려고 했죠. 우리끼리 놀기로 해서 너를 끼워줄 수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걔가 진짜 울먹울먹거리면서 제발 딱 한 번만 끼워달라고 막 사정사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 눈에 딱 보인 게 걔가 그 말을 하면서 손으로 딱 옷을 움켜쥐면서 진짜 온몸에 힘을 짜내듯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미안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해서 하는 수 없이 그냥 숨어있는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아갖고 얘랑 같이 놀면 어떨까 하고 물어봤어요. 계속 그 애는 고개 숙이고 있었고 친구들은 다들 모여가지고 뭔 상황이냐 하고 있는데 그때 효은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걔는 좀 말이 직설적으로 하고 눈치도 잘 안 보거든요. 그래서 걔가 나는 싫다고 우리들끼리 놀기로 했는데 갑자기 끼면은 우리도 다 불편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고개 숙이고 있던 그 애가 엄청 크게 동요를 하는 거예요. 움찔하고. 그래서 다들 좀 효은이 말에 동의를 하는 표정이기는 했는데 싫다고 딱 잘라 말하기엔 좀 마음이 쓰이는 약간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또 걔가 딱 한 번만 안 되냐고 또다시 애원을 하니까 이제는 또 너무 부탁을 여러 번 하면 거절하기가 무한해지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진짜 같이 놀고 싶진 않았는데 어떡하지 하고 망설이고 있었을 때 제 옆에 있던 친구가 그냥 우리 딱 한 번만 놀아주자. 한 번 정도만 할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저희들도 다 그냥 좀 마지못해서 그래 그럼 딱 한 번만 하자 같이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딱 한 번만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걔가 고개를 번쩍 들고 엄청 환하게 웃는데 그 얼굴의 반절 이상이 진짜 멍으로 다 뒤덮여 있었어요. 예. 그래서 저희들은 놀라죠. 10살이고 어린 나이인데 놀라갖고 잠깐 말을 잃긴 했지만 그래도 놀란 티를 내면 안 될 것 같아갖고 그냥 좀 급하게 수습하듯이 야 내가 숫자 셀게 이러면서 바로 놀이를 시작을 하게 됐어요. 예. 제가 술래니까 뒤를 돌아가고 눈을 가렸죠. 그래서 또 30부터 숫자를 세어 내려가는데 등 뒤에서 애들이 막 숨으로 달려가는 소리가 들릴 거 아니에요.
근데 숫자를 세고 있는데 진짜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눈앞에 바로 딱 튀어나왔던 그 까만색 정수리 있잖아요. 예. 그게 떠오르면서 뭔가 머리카락이 한 점으로 모이는 그 모습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20 정도까지 샜나? 근데 또 뒤에서 숨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되게 뜨겁고 뭔가 그런 숨소리 있잖아요. 느낌이라 해야 되나? 그래서 등 뒤에 또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갖고 차마 뒤를 돌아보지는 못하고 그냥 숫자를 다 셌을 때 눈을 감고 뒤를 돌아봤어요. 눈을 감고 뒤에 돌아서 한동안 서 있는데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인기척도 안 들리길래 그냥 눈을 딱 떠봤더니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 뭐야 하고 그냥 다행이다 이러고 안심을 하고 친구들을 찾아갖고 놀이터 이곳 저곳을 돌아다녔죠. 뭐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뭐 미끄럼틀에서 누구 찾고 뭐 화장실에서 누구 찾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친구들이 4명이 있었는데 그 애까지 포함하면 5명이긴 한데 그 네. 4명은 다 찾았단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으로 그 끼워줬던 그 여자 애기는 대체 어디에 숨었는지 찾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친구들이랑 다 같이 막 찾아보고 있는데 예. 찾아보지 않은 곳이 딱 한 군데가 있었어요. 네. 저희는 숨바꼭질 구역을 그 아파트에 1동, 2동, 3동 이렇게 있으면은 1동 딱 거기 안으로만 정했거든요. 놀이터랑 1동 이 안에서만 숨자. 네. 너무 넓으면 찾기가 힘들기도 하니까 그렇게 했는데 101동 지하에는 주민들을 위해서 개방하기로 했던 헬스장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공사를 하던 중에 그 마을에 재건축을 한다고 논의가 좀 진지하게 나와서 재건축할 아파트에 굳이 지하에 헬스장을 지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공사 자체가 중단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공간은 그냥 전신 거울이나 운동기구나 이런 것들 몇 개가 방치돼 있는 채로 그냥 있었는데 저희도 들어가 본 적은 없었어요. 사실 그때까진. 근데 지하다 보니까 내려가면은 문 앞에 신발장도 있고 숨을 만큼의 공간은 나오거든요. 저희들이 거기서 여러 번 숨바꼭질을 했으니까 깜깜하고 축축하고 그런 무서운 곳에 굳이 숨고 찾고 하기가 싫어갖고 좀 암묵적인 룰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러니까 거기는 숨지도 말고 찾지도 말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저희끼리는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여자애는 이제 막 처음 같이 저희랑 한 거니까 모르잖아요. 그래서 다른 데는 다 찾아봤는데 없으니까 거기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근데 또 저희는 거기 아래 내려가기가 진짜 무서웠던 게 애초에 좀 폐허라고 해야 되나? 오. 그런 공간에 내려가는 것 자체가 10살인 저희들한테는 되게 좀 큰 공포였기도 하고 아파트 내에서 괴담처럼 도는 지하실 귀신 얘기가 있었어요. 그때 하필이면 또. 그래서 저희가 무서우니까 서로 막 야 너가 술래니까 너가 내려가서 찾아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저도 무섭잖아요. 그래갖고 그냥 그때쯤에 신도시 쪽에 새로운 좀 큰 놀이터? 그런 게 생겼었거든요. 네. 그걸 해적놀이터라고 불렀었는데 그냥 우리 찾지 말고 해적놀이터 가서 놀자. 제가 그렇게 말을 한 거죠. 어차피 저희가 안 찾으면 기다리다가 돌아가지 않을까. 그냥 뭐 그런 식으로. 근데 또 애들은 좀 불편한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때 제 친구 중에 그 아파트에 사는 서연이라는 애가 있었는데 그때 그런 얘기들이 많이 돌았나 봐요. 막 쓰레기 수거 봉투에 피 묻은 휴지 같은 거 들어있고 밤에 막 애를 푸는 소리가 들린다고 하거나 오. 막 그런 얘기들이 들렸는데 그 애 얼굴을 봤을 때 멍이 막 절반을 뒤덮고 있었잖아요. 그니까 그때 막 그 소문이랑 그의 얼굴이랑 막 그런 게 좀 매치가 됐나 봐요. 그래서 좀 불편한 생각이 들어갖고 우리가 좀 못할 짓 하는 것 같고 막 어떻게 보면은 처음 만난 친구를 놀아주기로 한 건데 내버려 놓고 가면은 이거 괴롭힌 거 아니냐 이렇게 돼서 원래 숨바꼭질 할 때 못 찾겠다 깨꼬리 하면 나와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그 아래에다가 못 찾겠다 깨꼬리 한 번만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예. 근데 또 그때 되게 직설적으로 말하는 친구 있다고 했잖아요. 효은이라고 걔가 지가 생각을 해봤을 때 얘 100% 나오면은 또 놀이 하자고 쪼를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저희는 저희끼리 놀고 싶은데 얘가 사정사정해서 한 번만 끼워준 거였잖아요. 근데 얘가 나왔고 또 하자고 또 사정을 하면은 거절을 못 할 것 같단 말이죠. 네.
그래서 그냥 우리 가자 이러면서 저희가 또 놀이하기 전에 벗어놓은 책가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책가방이 나무 둔치 그쪽에 있었는데 거기로 그냥 혼자서 막 뛰어가 버리니까 다른 애들도 쭈뼛쭈뼛 하다가 그냥 따라가는 그런 분위기가 돼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저도 솔직히 좀 불편하기는 한데 걔랑 놀기가 싫어갖고 그래서 좀 어린 마음에 사실 지금은 그러면 안 됐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땐 그냥 친구들을 따라서 가방 쪽으로 뛰어갔거든요. 네. 근데 가방 쪽에 먼저 뛰어간 애들이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효은이 가방이 사라진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가 가방 어디 갔냐고 이러고 있는데 그때 남자인 친구가 딱 한 명 있었는데 걔 이름이 유지거든요. 예. 이 유지가 뭐 미끄럼틀이었는지 뭐 계단 뒤였는지 하여튼 숨어 있을 때 가방 쪽에서 그 애가 뭔가 만지작 하는 걸 봤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은 걔가 가져갔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가방은 돌려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거기 뭐 책도 있고 내일 학교도 가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그 가방 주인이 효은이니까 걔가 막 101동으로 다시 돌아가고 달려가갖고 가방 돌려달라고 지하실로 막 소리를 지르니까 저희도 다 같이 가갖고 못 찾겠다 깨꼬리 했죠. 가방은 돌려받아야 될 것 같아갖고. 네. 근데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지하에서 아무런 소리도 안 나고 움직임도 없고 그러니까 긴가민가 한 거예요. 저희도 우리 네. 제대로 찾아본 거 맞냐, 여기 아닌 것 같은데 하고 있는데 아래에서 막 짤그락하고 뭐가 툭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보니까 자물쇠 같은 거를 걸쇠 칭칭 감아놓은 그런 게 툭 떨어졌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이게 혼자서 떨어질 리는 없으니까. 그래서 머뭇머뭇하다가 사실 제가 술래라 제가 찾아야 되는 게 맞긴 한데 무섭잖아요. 그래서 다 같이 들어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 부모님이나 뭐 경비 할아버지나 뭐 어른들한테 부탁해도 됐을 법도 한데 하필이면 그때 막 재개발 회의라고 해갖고 마을의 어른들이 거의 다 그 회의에 들어가셨거든요. 아, 타이밍도 그러네. 그래서 도움을 구할 어른이 없으니까 그냥 우리가 다 같이 들어가면 좀 덜 무서울 거고 우리끼리 규칙을 정하자 이렇게 해갖고 나름 10살이기는 해도 애들이 그때 생각이 있었나 봐요. 분명 내려가서 우리 중에 한 명이라도 소리를 지르면 우리 다 혼비백산해갖고 안에서 막 갇힐 거다, 뭐 누구 하나 잃어버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다들 잃어버리지 않게 손 꼭 잡고 절대 비명 지르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 내려갔거든요. 보니까 그 통로가 그렇게 넓지가 않아갖고 한 줄로 서갖고 서로 팔이나 손이나 이렇게 부여잡고 들어갔는데 제 앞에 유지가 있었고 제 뒤에 서연이가 있었고 서로 어깨나 손 잡고 이렇게 들어갔거든요. 네. 내려가서 보면은 철문이 하나가 있고 신발장이 있었는데 신발장은 막 이렇게 여는 그런 신발장이 아니고 그냥 개방식이어갖고 거기에 숨어있지는 않았고 철문 아래가 아까 떨어졌다고 말씀드렸던 자물쇠랑 철체인 그런 게 있어서 열려있겠다 생각하고 바로 문고리를 잡아갖고 돌렸어요. 막 공포영화처럼 끼 하는 그런 소리? 그런 거 날 줄 알고 저희 진짜 무서워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그냥 좀 부드럽게 열리더라고요. 예. 그리고 깜깜한 지하실은 이제 너무 깜깜하니까 효은이가 앞에서 후레쉬 비추고 저희들은 그냥 어깨나 손 잡고 따라가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그 지하실을 다 둘러보는데 비닐 막 부시럭부시럭 하는 소리가 들리고 친구들 발소리나 숨소리나 막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시끄럽진 않은데 시끄러운 느낌이라 해야 되나? 네.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저기 막 후레쉬로 비추면서 다니니까 전신 거울이 있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후레쉬 빛이 보이고 저희들 눈, 코, 입 같은 게 어렴풋하게는 보였거든요. 근데 그래도 좀 어두워갖고 뒤에 있는 저희는 거의 안 보였고 아마 후레쉬로 보는 맨 앞에 있었던 효은이만 좀 보였을 것 같은데 진짜 무서웠거든요. 10살이기는 해도 아직까지 기억이 날 정도로 지금까지도 그런 정도의 폐가에 들어가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럼요. 그때 당시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막 나풀나풀 비닐 같은 게 자꾸 사람처럼 보여갖고 진짜 비명 안 지르려고 입 꼭 다물고 그렇게 막 가다가 진짜 바닥에 뭐 밟았을 때는 정신 잃는 것 같고 막 그랬거든요. 예. 진짜 친구들이랑 같이 안 들어갔으면 기절했겠다 그 정도까지 생각을 할 정도였는데
들어가기 전에 약속을 했던 게 있어갖고 다들 좀 잘 참고 갔는데 하필이면 한 바퀴 정도 딱 돌았겠다 싶었을 때 그 차가운 철문이 다시 만져졌거든요. 그러니까 한 바퀴를 돈 거죠. 네. 그래서 저희 약간 좀 안심을 하고 이제 나가야지 하고 있는데 그때 딱 뭐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니까 긴장이 지금 좀 풀린 상태였잖아요. 그래갖고 애들이 참고 있던 비명을 막 터뜨리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도 앞에 있던 누구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걔가 야, 손 절대 놓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이거 놓치면은 100% 우리 다 못 찾는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때 하필이면 놀라갖고 소리 지르다가 후레쉬를 떨어뜨린 거예요. 그게 휴대폰이었는데 그 휴대폰에 후레쉬 기능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 떨어뜨리면서 뭐가 눌러진 건지 모르겠는데 그게 딱 꺼져버리니까 진짜 완전히 깜깜하고 휴대폰도 못 찾겠고 그냥 진짜 앞에 있는 친구 손 잡고 있어야 그 감촉만 느껴지는 상태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일단 빨리 나가야겠다 싶으니까 다들 손 잡고 있는지 확인하고 4명인 거 딱 확인하고 맨 앞에 있는 애가 철문을 찾았으니까 문 열고 그냥 빨리 나갔거든요. 그래서 문 뛰쳐나와갖고 이제 막 빛이 막 보이고 저희들은 긴장 풀려갖고 주저앉는데 맨 앞에 서 있었던 그 효은이 있잖아요. 걔가 딱 뒤를 돌아보더니 막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왜요? 그래갖고 왜 그러지 싶어갖고 저는 힘 풀려갖고 앉아있다가 효은이 보려고 딱 고개를 들었는데 제 앞에서 제 손을 잡고 있었다고 생각했던 그 유지 있잖아요. 남자애. 예. 그러니까 유지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지하에서 그렇게 찾던 그 애가 제 손을 잡고 앞에 있는 거예요. 뭐야, 멍드네요? 네네. 그래갖고 저는 당연히 처음에 들어갈 때 유지가 제 앞에서 손잡고 있었고 안에서 한 번도 손 놓은 적 없었거든요. 뭐야, 예. 막 소리 질렀을 때도 손 잡고 있으라고 막 소리쳐갖고 진짜 안 놓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친구들한테 나 한 번도 손 놓은 적 없는데 얘가 언제 여기 낀 거냐 이렇게 되니까 애들도 다 뭐지 하고 일단은 저랑 유지 사이에 걔가 지금 갑자기 껴있는 거니까 저희들은 손 뿌리치고 뭐냐고 너 어디 있었냐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걔가 저희들 묻는 거 진짜 다 그냥 무시 까고 방긋 웃으면서 한 번 다시 하자고 또 하자고 막 그렇게 또 쪼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이미 너무 무섭잖아요, 걔가. 그러니까 빨리 그냥 벗어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다른 곳에 가고 싶다 해야 되나? 걔가 없는? 네. 그래서 최대한 완곡하게 진짜로 근데 또 거기서 강하게 말은 못하는 게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그냥 우리 일이 있어갖고 가봐야 된다. 이제 학원 가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거절을 표현을 해봤는데도 걔는 처음엔 엄청 소심했고 막 뭐라고 말만 해도 움찔움찔 하던 애가 진짜 온데간데 없고 그냥 방방 뛰면서 엄청 신나게 다시 또 하자고 나 띄워서 한 번 더 하자고 예. 그 한글의 자음 중에 시옷자 있잖아요. 웃을 때 눈이 진짜 시옷 모양으로 꺾여가지고 진짜로 이게 만화에서나 볼 것 같은 그런 그 눈웃음 표시라 해야 되나? 그게 예. 실제로 된다는 걸 진짜 몰랐거든요? 근데 진짜 눈이 그 모양으로 휘어가지고 막 웃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조금씩 뒷걸음질 치면서 도망갈까 하는 눈짓을 보내고 있었는데 걔가 놀자 이러면서 제 손에 꽉 잡더니 저한테 얼굴을 바싹 갖다 대갖고 그 시옷자 사이에 꺾인 눈 안에 막 젤리 같은 까만 눈동자라 해야 되나? 그런 게 막 보이면서 손을 점점 꽉 쥐었거든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그냥 좀 꽉 쥔다 정도였지 이게 점점 무슨 이게 사람 힘으로 되는 건가 싶을 정도로 진짜 무슨 손을 부시려고 쥐는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저는 무서운 것보다 너무 아프니까 막 비명을 지르고 옆에 있던 애들은 무서우니까 막 울먹울먹거리기 시작하는데 그때 누구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누군가가 하겠다고 일단은 빨리 놔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일단은 저를 살려야겠다 뭐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누구였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소리 질렀던 걔가 뭐라고 말은 하겠지 싶어갖고 다 돌아봤거든요. 근데 걔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일단 걔가 저의 손을 놔주기는 했어요. 그 효은이 가방 뺏어갔던 것도 돌려주고 그러니까 일단 효은이는 잽싸게 저를 친구들 있는 쪽으로 끌어당기고 가방도 안아갖고 메고서 아마 효은이었던 것 같은데 걔가 원래 마지막에 찾은 사람이 순례를 해야 되는 거다. 그러니까 너가 순례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 놀이에 끼워주기로 했으니까.
걔는 계속 그 이상한 그 시옷자로 막 웃으면서 저희를 막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그래서 막 미친 듯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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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희는 무섭죠.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효은이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신에 너를 놀이에 끼워주는 거는 우리끼리 놀기로 했는데 너가 부탁해서 해주는 거니까 너는 우리가 부탁하는 걸 들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예. 사실 뭐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걔도 알았다 이런 식으로 고개를 끄덕인 것 같은데 효은이가 너는 대신에 저 지하실 헬스장 아래 내려가고 숫자를 세야 된다. 대신 너는 60까지 세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저희들은 대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걔가 말을 하니까 그냥 듣고 있었죠. 네. 그러니까 그 애도 막 웃으면서 돌다가 좀 진지한 얘기를 하니까 또 듣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걔가 애매하게 막 고개 안 끄덕이고 있으니까 효은이가 우리랑 놀려면 이 규칙 지켜야 되고 안 지키면 안 놀아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걔가 알았다면서 내려가고 숫자를 막 세더라고요. 뭐 예. 60, 59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니까 저희들은 뭐지 하고 있는 효은이가 그 아래층으로 내려가고 철문을 팍 닫아버리더니 저희한테 튀어 이러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하면서 그냥 다들 뛰기 시작했고 저도 모르게 그냥 같이 달렸어요. 애들 따라서. 한 명 튀면 다 튀지. 예. 그쵸. 그래서 저희들은 걔를 그냥 지하실에 거의 가두다시피 해놓고 도망친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이게 무섭기는 무서웠어도 일단은 얘가 그 아래에서 무서워갖고 막 다치거나 거기 갇혀갖고 못 나오거나 하면 어떡하지 싶은 네. 그런 생각이 들었나 봐요. 막 뛰어가다가 그 아파트를 나갔을 때 그 경비 할아버지로 알고 있었던 분이었는데 그분이 뭐 회의록 같은 거 들고 오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경비 아저씨니까 그 여자애가 막 돌아다니면 얘기를 전해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갖고 만약에 뭐 어떤 애가 저희 찾으면 저희 일이 있어갖고 급히 갔다 이렇게 전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막 뛰어서 애들 따라서 갔거든요. 이게 약간 어떤 느낌이라고 설명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우산이 딱 2개가 있는데 비를 맞고 있는 사람을 발견했을 때 고민만 하다가 못 주고 느끼는 그런 죄책감이라 해야 되나? 좀 그런 걸 덜고 싶었던 것 같기도 해요. 10살이기는 했는데 그래도 좀 그런 느낌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일단 무작정 뛰긴 뛰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신도시에 있는 해적선 놀이터 있잖아요. 네. 거기에 도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끼리만 남게 되니까 다들 아까 있었던 일이 그냥 막 꿈인 것 같고 저희끼리 놀다 보니까 애들은 또 빨리 잊거든요. 빨리 잊어버리고 또 금방 놀다 보면은 또 재밌잖아요. 이게 지금 생각해보면은 무서워서 집에 갔을 것 같은데 그땐 또 같이 놀다 보니까 다 잊어버리고 또 재밌게 놀았거든요. 그래서 한 4시쯤이었나 좀 늦게 떡볶이를 먹었던 것 같아요. 떡볶이를 먹고 헤어지기가 아쉬우니까 친구들끼리 막 그냥 거기서 민기적 대면서 야 언제 가지 하고 있는데 그때 그 서연이가 우리 숨바꼭질 제대로 못했는데 한 번만 다시 할까?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한 거예요. 어이구, 예. 아까는 사실 저희끼리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걔 찾아다니느라 너무 시간을 오래 뺏겼거든요. 그래서 다들 하자 이렇게 격하게 동의를 하고 그 놀이터로 돌아갔어요. 아까 놀았던 그 놀이터 말고 해적선 놀이터에서 하니까 그 여자애가 없잖아요. 사실 지금쯤 됐으면 포기하고 돌아갔을 거다 다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가위가위보 하고 이번엔 제가 술래가 아니고 효은이가 술래를 맡았고 효은이가 정자 기둥인지 뭐 어디 기둥에다가 고개를 받고 눈을 감고서 숫자를 셌죠. 뭐 30, 29, 28 이렇게 또 숫자를 세는데 저희들은 항상 하던 대로 그냥 각자 흩어지고 저는 진짜 지금도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 게 원통형 미끄럼틀이 있거든요. 있어요. 막 그 사면이 이렇게 막혀갖고 동그랗게 내려가는 미끄럼틀 있잖아요. 네. 이게 신도시에 만들어져갖고 이 미끄럼틀이 한 바퀴 도는 식으로 약간 좀 굴곡이 있어서 이게 이 안에 들어가도 굴곡까지 가서 버티고 있으면 위에서 보든 아래에서 보든 안 보일 거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예. 그래서 그 가운데 이렇게 딱 미끄럼틀이 내려가다가 손으로 이렇게 딱 잡고 버티는 게 뭔지 좀 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그 안에 숨어갖고 효은이 숫자 세는 소리를 듣고 있었죠. 근데 뭔가 그 숫자 세는 소리가 약간 셀수록 점점 멀어지는 것처럼 들리다가
갑자기 그 지하실에서부터 울리는 그런 메아리 치는 소리라고 해야 되나? 아까 들었던 그 여자애가 막 숫자 세던 게 걔는 60부터 셌잖아요. 네. 근데 효은이 30부터 셌거든요. 근데 이게 숫자가 막 58, 57, 56 이런 소리들이 막 들리면서 이거 효은이 소리 아니다 하는 확신이 들 정도로 진짜 다른 소리였어요. 그냥 갑자기 확 바뀐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버티고 있었는데 그 미끄럼틀 안에서 손이랑 발에서 땀이 막 나기 시작하면서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니까 이제 막 그 미끄럼틀 안에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냥 미끄럼틀 색깔만 보이니까 아까 봤던 그 여자애가 그 눈 C자로 꺾으면서 웃는 게 막 떠오르면서 걔가 제 얼굴에 막 갖다 대고 웃었잖아요. 그래서 네. 그 눈 사이로 보였던 그 검정색 그 젤리 같은 눈동자나 막 그런 것들이 그냥 막 떠오르면서 진짜 떠올리기 싫었는데 그래서 저는 환청이겠지? 이렇게 멀리까지 들릴 리가 없다. 우리가 몇 분을 뛰어왔는데 근데도 이게 들리니까 너무 무서워서 진짜 벌벌벌벌 손 떨리고 발에는 막 땀 차고 하니까 이게 미끌미끌해서 미끄럼틀에서 미끌려 내려갈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숫자가 60부터 셌으니까 좀 걸리잖아요. 제가 진짜 어떻게든 버티려고 막 버둥버둥 하고 있는데 이제 숫자를 다 세고 0 이러더니 찾을게 이러는 거예요. 예. 아까 얘기했던 그 여자 애기 목소리로. 예? 근데 찾을게 얘기하고 진짜 한 1초도 안 지나서였나? 미끄럼틀 벽을 진짜 막 쾅쾅쾅쾅 하고 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니까 진짜 안으로 뭔가 아래에서부터 올라오고 있는 그런 소리가 들려요. 그냥 막 밖에서 치는 그런 소리가 아니고 사람 손, 발 같은 그런 좀 수분이 있는 그런 것들로 막 짚으면서 올라오는 그런 소리 있잖아요. 그런 막 턱턱턱턱턱턱 하는 그런 좀 텁텁한 소리가 계속 막 들리다가 굴러 떨어지고 올라오는 소리가 들리다가 굴러 떨어지고 이런 소리가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저는 미끄럼틀 그 중간에 두 손이랑 발로 이렇게 해갖고 버티는 중이었는데 그 소리가 가까워질수록 진짜 미칠 것 같은 거예요. 숨을 진짜 쉬고 있는데 쉬고 있는 느낌이 안 든다고 해야 되나? 공기가 부족하다고 해야 되나? 땀은 너무 나는데 눈꺼풀에 땀방울이 맺혀가지고 눈에 들어가서 따가울 정도로 진짜 제정신이 아니었거든요. 그 미끄럼틀 벽을 짚고 올라오는 그런 소리가 들리면서 진동 같은 게 제 손이랑 발로 그대로 전해지잖아요. 네. 진짜 미끄럼틀이 엄청 크게 진동을 했었고 제가 그 미끄럼틀이 이렇게 돌아가는 형식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위에서도 아래에서도 안 보이게 그 커브 사이에 있었는데 그 커브를 이렇게 딱 돌아가지고 그 여자의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올라오는 여자의 얼굴이. 저는 위로도 못 올라가고 아래로도 못 내려가니까 지금 그냥 버텨야 된다. 절대 내려가면 안 된다. 그 생각만 하고 그렇게 그냥 계속 버티고 있었는데 그 여자애가 발을 가랑이 사이로 이렇게 쫙 벌려갖고 손을 그 아래에다가 넣고서 이게 설명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발바닥을 꺾어가지고 벽에 붙이고 있다고 해야 되나? 진짜 그 상태로 한쪽 손부터 이렇게 한쪽 손, 다른 쪽 발, 한쪽 손, 다른 쪽 발 하면서 그걸 엄청나게 빠르게 막 기어갖고 엉켜서 올라오는 느낌인 거예요. 이게 옛날에 유행했던 건데 그 파피 플레이 타임인가? 거기 그 허기허기라고 하는 괴물이 막 따라오는 그런 추격신이 있었잖아요. 그거를 이제 미끄럼틀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다른 점은 저는 도망칠 수가 없고 그냥 그 상태로 걔가 오는 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오다가 떨어지고 그것만. 와. 진짜 비명도 안 나오고 손은 진짜 계속 미끌리고 발은 이제 힘도 안 들어가고 너무 오래 버텼으니까. 근데도 저는 일단 버틸 수밖에 없는 게 위에를 한번 올려다 봤거든요. 올라가 볼까 하고. 근데 처음에 들어왔을 땐 빛이라도 보였는데 지금 올려다 보니까 그냥 진짜 끝없이 미끄럼틀이 이어져 있는 것처럼 그냥 올라갈 수도 없을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계속 버티고 있는데 걔는 점점점 떨어지고 올라올수록 점점 저한테 가까이 오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다가 진짜로 걔 얼굴이 정확하게 보였는데 그 여자의 입에 그 헬스장 공사판에 막 떨어져 있는 그런 부자재들이나 막 깨진 유리나 막 그런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커다란 유리 조각을 애가 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물고서 계속 굴러 떨어지니까 입이 다 막 옆으로 찢어지고 뭔가 이빨이랑 그런 구조 같은 게 다 보였다고 해야 되나?
이거 사람 잇몸이 아니구나. 다 보였다 해야 되나? 근데도 또 얼굴 근육은 또 웃고 있으니까 자기 피에 막 미끄러져갖고 걔가 계속 불러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눈은 그냥 진짜로 이게 진짜 무서운데 어떻게 그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예. 포토샵으로 보정한 것처럼 진짜 딱 시옷자로 웃고 있는 게 너무 저는 비정상적이기도 하고 너무 무서우니까 막 소리를 쳤거든요.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막 친구들 이름도 불러보고 소리도 질러보고 근데도 진짜 절망적이게도 아무도 대답 안 해주고 그 미끄럼틀 안에서 제 소리만 계속 메아리처럼 울리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생각하기엔 진짜 한 3, 40분은 계속 버티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자세로. 예. 근데 이게 계속 한 자세로 오래 힘주고 있으면 쥐 나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발에 쥐가 나서 굴러 떨어졌는데 굴러 떨어지면서 뭔가 차갑고 뭔가 그런 좀 그 여자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어떤 뭔가랑 부딪힌 것 같은 기억은 확실하게 나거든요. 네. 떨어져서 미끄러져갖고 밖에 빛이 확 보이니까 순간적으로 잠깐 앞이 안 보였다가 약간씩 조금 보일 때쯤 되니까 제 앞에 친구들 3명이 서 있는 거예요. 예. 다 거기 모여갖고 제가 내려오길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서 있어서 저는 너네들 뭐냐 왜 그러면서 저 약간 어벙벙거리면서 좀 말을 제대로 못했다 해야 되나? 예. 애들이 다 근데 저랑 같은 경험을 했더라고요. 걔네도 숨어 있는데 누가 찾는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고 진짜 한 몇 초 안 돼갖고 유리 조각이나 막 칼이나 막 그런 걸 들고서 누가 쫓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딱 잡히면서 찾았다 이 소리를 듣는 순간에 정신 차려보니까 이 미끄럼틀 그 출구 거기에 다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뭐냐 하고 있는데 갑자기 서연이가 너가 술래인데 왜 숨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제가 술래가 아니고 효은이가 술래였거든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예. 그래서 아닌데 효은이가 술래였다니까 애들이 다 제가 숫자를 세고 있었다는 거예요. 전 하나도 기억 안 나는데. 그리고 효은이는 자기랑 같이 숨어 있다가 엄마한테 전화가 와갖고 먼저 집에 갔대요. 그래서 저는 제가 술래한 기억이 없어갖고 잉 하고 갸웃갸웃하고 있는데 갑자기 서연이가 얼굴빛이 안 좋아진다 해야 되나? 그러면서 야 근데 아까 우리 지하실에서 효은이가 휴대폰 떨어뜨려서 그거 놓고 오지 않았냐? 이러는 거예요. 예. 생각해보니까 효은이가 지금 휴대폰이 없거든요. 근데 어떻게 전화를 받아갖고 집에 갔지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야 이상하다 걔 핸드폰 지금 지하실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애들이 다 이상하니까 뭐지 너무 이상한 게 많잖아요 지금. 뭐 이상한 애가 쫓아오고 정신 차려보니까 막 미끄럼틀 앞에 있고 친구는 또 없는 전화 받고 집에 갔다 그러고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저희는 애초에 10살이니까 나이도 어렸고 그래서 저희는 그냥 무서우니까 일단 엄마한테 다 전화하고 저는 진짜 거기서 너무 발에 쥐가 났다고 생각했는데 쥐가 난 게 아니고 인대가 찢어진 거예요. 이게 또 힘을 너무 많이 주거나 과한 운동을 하면은 찢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좀 어린 파열됐구나. 애들은 더, 네네. 그래서 발이 막 절뚝절뚝하고 못 걷겠으니까 그냥 엄마한테 전화해서 엎혀갖고 정형외과 가갖고 뭐 붕대 감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그냥 좀 빨리 쉬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그냥 아무것도 하기가 싫고 그냥 좀 다 잊어버리고 싶어갖고 그냥 집에 가갖고 자고 있었는데 한 8시인가 9시쯤에 엄마가 저를 막 흔들어서 깨우시는 거예요. 애가 아파하니까 좀 더 자게 냅둘 법도 한데 이게 얼마나 급한 일이면 깨웠을까 싶어하고 들어보니까 효은이가 집에 안 왔다는 거예요. 아까 부모님 전화 받고 갔다는 친구 있잖아요. 그래서 너가 혹시 걔가 어디 간다고 얘기하거나 하지 않았냐, 뭐 알고 있는 게 있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신 거예요. 아마 효은이 엄마가 전화를 하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제가 아는 대로 얘기를 했죠. 한 4시쯤에 떡볶이 먹고 숨바꼭질 하다가 집에 갔다 전화 받고 그럼 4시에 집에 갔으면은 9시면 이미 집에 있어야 될 시간이잖아요. 그럼요. 근데 애가 집에 안 오니까 10살인 애가 9시까지 집에 안 오면은 엄마는 걱정이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효은이네 엄마가 막 울면서 저한테 전화를 해갖고 나는 절대로 효은이한테 전화를 한 적이 없다고 오라고 한 적도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희들은 이제 사태가 심각하다 이거를 느낀 거죠.
저도 잠이 확 깨고 같이 놀았던 친구는 다 연락을 돌렸어요. 걔네들은 바로 저희 집으로 와갖고 막 저희끼리는 나름대로 걔가 갈 법한 그런 장소들 있잖아요. 그런 곳에 막 전화해보고 저희 엄마랑 아빠는 그냥 애 찾으러 나가겠다고 동네 나가가지고 막 이름 부르면서 찾아다니고 저희 막 사촌 언니, 뭐 사촌 오빠, 뭐 PC방 뭐 이것저것 다 전화해봤는데 진짜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다가 10시인가 11시인가가 되고 11시 됐는데도 애가 안 오면은 이거 분명 뭔 일이 생긴 거다 싶잖아요. 그래서 경찰에다가 효은이네 엄마랑 아빠가 실종 신고를 하고 예. 저희들은 다시 얘기를 드렸죠. 사라진 시간이나 경위나 그런 것들을 저희가 알고 있으니까 저희도 같이 그 수색하시는 경찰분들 껴갖고 효은이 이름 부르면서 따라다니고 저는 다리가 다쳤으니까 후발대라고 해야 되나? 예. 앞서가는 거 말고 거기 껴갖고 그냥 솔직히 집에 가만히 있기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찾아다니는 게 낫겠다 싶어서 저도 그냥 같이 찾아다녔거든요. 예. 근데 진짜로 저는 태어나서 그런 소리 처음 들어봤는데 효은이네 엄마가 이제 산이나 저수지에 찾으러 간다고 하니까 엄청 우시는 거예요. 그렇지. 약간 좀 비명 같다고 해야 되나? 그런 막 소리를 지르시면서 우시니까 산이랑 저수지 살펴보면서 쓰레기 같은 거라도 건져지는 걸 보면은 막 엄마가 가슴이 철렁철렁 하시니까 결국에는 엄마를 달래시던 아버지도 막 울고 그러니까 좀 이 상황들이 저한텐 좀 어리기도 하고 하니까 비현실적으로 다가오기도 했었고 내 친구 다시는 못 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겁이 막 나서 저도 그쵸. 12시인가가 지나니까 부모님들은 저희 집으로 데려가려고 하는데도 저희는 못 가겠는 거예요. 잠도 안 올 것 같고. 근데 갑자기 옆에서 서연이가 야 지하 헬스장에 있는 거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지하실 가야지, 지하실. 그래서 저희들은 다 싶어갖고 근데 진짜로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야 100% 거기 있다 싶은 그런 확신이 들었거든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예. 그래서 저희들이 막 지하실 가봤냐고 지하 헬스장 가봤냐고 막 경찰분들한테 막 얘기를 하니까 경찰분들은 거기가 약간 좀 공식적으로 있는 장소가 아니고 다 모르시잖아요. 뭐 공사하다가 만 곳이면은 사실 열려있으면 다 수색을 해봐야 되는 게 맞는데 거기 수색을 안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막 거기서 우리 놀았으니까 거기 있을 것 같다 막 이러면서 거기를 다 같이 갔죠. 진짜 뭐 후발대 선발대 다 합쳐갖고 갔어요. 진짜 있을 것 같아서 하여튼 거기로 다 같이 갔어요. 12시가 되니까 어둡기도 하고 너무 어두우니까 지하는 진짜 아무것도 안 보였거든요. 그래서 경찰분이 먼저 후레쉬를 비추면서 내려가셨고 저희들은 진짜 있을 것 같다는 왠지 모르겠는데 그런 확신들을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래에서 경찰분이 뭔가 막 만지시더니 철컹하는 새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여기 잠겨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낮에 들어갔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 뒤에서 아까 그 부탁드렸던 경비 할아버지 있잖아요. 그분이 이렇게 막 사람들 틈을 막 뒤집고 나서가지고 거기는 공사 안 하고부터 쭉 잠가놨었다. 시공 맡긴 업체가 그 열쇠를 갖고 있어갖고 한 번도 연 적도 없고 열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야. 근데 저희는 오전에 거기 들어갔다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이게 말이 되나 싶어갖고 저희는 계속 막 여기 우리 들어갔었다고 저희 넷이서 막 그렇게 계속 항변을 하는데 경찰분들은 애들이 하는 말이고 이미 그 경비 할아버지가 얘기를 했으니까 안 믿잖아요. 예. 그러니까 뭔가 좀 수색할 필요를 못 느낀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냥 다시 올라오려고 하시는 거예요. 안 돼. 근데 저희가 너무 막 확신에 차고 얘기를 하니까 그 옆에 있던 효은이 엄마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일 거 아니에요. 딸이 찾아야 되니까. 저희가 하는 얘기를 듣더니 그냥 막 미친 듯이 사람들 다 밀치고 경찰들 밀치고 거기 내려가갖고 그 자물쇠를 막 흔들면서 효은이 이름을 막 부르면서 우시는 거예요. 예. 저희들은 다 뭔가 좀 숙연해져 있고 경찰분들은 막 다치신다고 막 떼어내려고 하고 있는데 그때 진짜 철문에서 소리가 들렸는데 60, 59, 58, 57 이러면서 숫자를 세는 소리가 들리는데 저희들은 이거 무슨 소리인지 알잖아요. 예. 그 목소리가 진짜 효은이 목소리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엄마도 알죠. 자기 딸 목소리인 거.
그니까 이제 막 엄마는 애 목소리가 들리니까 막 더 미친 듯이 문 두들기고 자물쇠를 막 잡아당기는데 경찰들은 이제 막 실톱이라고 하나? 그런 거 갖고 와서 효은이 어머님 떼어내갖고 저희한테 맡기시고 자물쇠를 막 절단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숫자가 점점 내려가잖아요. 내림차순으로. 뭐 19, 8, 7 이러고 있는데 한 5초 정도 남았나? 그때쯤에 자물쇠가 부서지고 철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저희 위에 있었으니까. 네. 근데 나중에 경찰분들이 얘기하시는 걸 들었을 때는 그 헬스장에 깨진 그 전신 거울 있다고 했잖아요. 효은이가 거기에 진짜 이마를 갖다가 박은 채로 숫자를 세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울을 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거울에 얼굴을 갖다 대고서 숫자를 세고 있었대요. 다행히 또 찾았으니까 효은이가 구조돼갖고 어머니랑 아버지한테 돌아왔었고 다행히도 어떤 외상이나 그런 거는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효은이한테 달려가갖고 저희들은 다행이다 다행이다 하면서 얼굴을 보려고 하고 있는데 효은이가 진짜 약간 좀 공허한 눈빛이라고 해야 되나? 텅 빈 눈빛이라고 해야 되나? 예. 그런 눈빛으로 저희를 딱 보더니 찾았다 이러고 한마디를 하고 기절을 해버린 거예요. 저희들은 그때 진짜 섬광처럼 떠오른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낮에 그 효은이가 같이 숨바꼭질 했던 그 여자애한테 말했던 말 있잖아요. 마지막에 찾은 사람이 순례를 해야 되고 숫자는 저 밑에서 세야 된다고. 그게 우리랑 놀 수 있는 규칙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 중에 누가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한 사람이 마지막에 찾았나 보다 이러는 거예요. 예. 마지막에 찾았으니까 애가 저 아래 내려가서 숫자 세고 있었던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러고 저희들은 진짜 그냥 사실 저희도 경찰서에 가갖고 얘가 왜 여기 내려와 있는지 어디 있었던 건지 막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저랑 서연인가는 부모님이 애들을 벌써부터 경찰서에서 진술하게 할 수는 없다 하면서 거절을 하셨고 유지연나가 걔가 남자애니까 그래도 그나마 저희보다 좀 낫다고 생각을 하신 걸 수도 있는데 걔가 진술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유지 기억인데 유지는 한번 진술을 했으니까 좀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들은 일상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다음날 저희들은 학교를 가고 효은이는 한 일주일인가 정도 있다가 학교에 왔는데 평소 모습 그대로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일 기억하냐 이렇게 물어봐도 저희들이랑 떡볶이 먹고 막 놀았던 것까진 기억이 나는데 숨바꼭질은 기억이 안 난대요. 그냥 그때 딱 나와갖고 저희들을 봤을 때 걔가 저희한테 찾았다 얘기했던 거 그것도 기억을 못 한다는 거예요. 예. 그 전날 밤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애가 기억을 못하니까 굳이 무서운 얘기 해줄 필요가 있겠냐 싶어서 그냥 걔 앞에서는 얘기하지 않기로 얘기를 하고 그냥 좀 항상 지내듯이 친구로 지냈는데 절대 숨바꼭질 절대 안 했죠. 그 후부터는 진짜로. 못하죠. 이 정도면. 이거는 진짜 트라우마여갖고 저희는 진짜 못하겠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그냥 같이 친하게 지내는데 항상 효은이가 5교시가 끝나면은 엄마 차례 타고 어디로 갔거든요. 그때는 몰랐는데 옛날엔 좀 정신과를 다닌다는 것 자체가 좀 낙인을 찍는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안 좋은 인식이 있어갖고 얘기를 못했다고는 했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신과에 다니면서 몽유병인가를 치료를 하려고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막 순간적으로 스트레스를 막 세게 받으면은 이것도 저희가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어린애들이나 뭐 그런 경우에는 심각하게 충격을 받으면은 그 기억을 잊어버린대요. 딱 그 부분만. 그리고 뭔가 몽유병이나 그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밤에 막 애가 방을 돌아다니면서 어디 있을까 이러면서 중얼중얼거리면서 막 방을 돌아다니면서 막 여기저기를 막 찾아다닌대요. 빙의된 거 아니야? 그래서 그날 일이 되게 충격이었나 보다 생각을 하고 부모님은 걔를 치료를 하려고 병원에 데리고 다니신 거죠. 병원 치료가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느 순간부터는 몽유병도 사라지고 고등학교도 저랑 같이 진학을 해서 지금은 같이 졸업을 해서 대학교도 가고 했는데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걔가 연극영화과를 지원을 하고 싶어 했었거든요. 예. 근데 그 몽유병이 있던 쯤에 애가 웹드라마인가에 나가갖고 조연으로 활동을 했었는데 이게 막
방송이나 예능이나 그런 데 나오면 귀신을 못 보게 된다 막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예. 근데 그때부터 사라진 것 같다고 얘기를 하기는 하더라고요. 살짝 그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긴 했는데 정확한 건 또 아니니까. 이제 제가 재수를 한번 해갖고 수능 끝나고 동네에 다시 돌아온 거죠. 재개발이 막 돼갖고 그때 11년 전에 재개발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네. 좀 많이 바뀌었거든요. 저 그때 그 헬스장 있던 아파트들은 다 헐리고 LH인가? 그게 다 들어와갖고 네. 어디였는지 기억도 안 나요. 그래서 뭐 좀 너무 강렬했던 사건이긴 했지만 너무 어렸을 때니까 동네들도 이제 다 바뀌어갖고 이거 다 그냥 꿈이었던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냥 좀 잊혀졌다고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 같이 숨막질 했던 애들 있잖아요. 동네 친구로 계속 연락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친구들 다 만나갖고 술도 먹고 그렇게 하다가 그 신도시는 개발을 안 하니까 애초에 그냥 신도시로 만든 곳이니까 해적 놀이터가 거기 있었다고 했잖아요. 신도시 놀이터. 거기를 지나가면서 그 해적성 놀이터를 보는데 약간 트라우마라고 해야 되나? 저도 있는지 몰랐거든요. 네. 진짜 손발에 힘이 막 들어가면서 숨이 잘 안 쉬어진다고 해야 되나? 근데 딱 그걸 보면서 저희들 다 기억이 나버린 거예요. 그날 일들이. 그래서 그날 저희가 막 파자마 파티 하면서 그날 있었던 얘기를 서로 막 했는데 기억이 막 와전되고 왜곡되고 해갖고 정확하진 않은데 그때 진술했던 유진은 자기가 진술을 했으니까 정확하게 알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들끼리는 걔가 대체 뭐였을까 싶은 거죠. 그래서 뭔가 그의 정체나 뭐 옛날에 막 그 아파트에서 사람이 죽었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있어야 좀 개연성이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네네. 너무 이게 말도 안 되니까. 근데 아동 한다는 그런 소문은 있었는데 이것도 확실한 게 아니어서 조금 허무한 것 같기는 한데 이렇게 뭔가 얘기는 끝난 것 같아요. 잠깐만요. 좀만 쉴게요. 잠깐. 야, 제가 느낀 것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솔직한 심정인데요. 일단은 숨바꼭질 이야기 통틀어서 최강의 레전드가 아닌가 싶고요. 공포 쪽에서 진짜로. 진짜요? 네, 공포 쪽에서 최강의 레전드가 아닌가 싶고 그리고 이야기도 너무나 레전드지만 전달하는 바쿠스님도 너무나 잘 전달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요? 왜냐면 네네. 공포에 찌든 사람들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은. 공포에 찌들어서 자극을 못 받는 사람들입니다. 웬만한 거에. 근데 야 소름 한 10번 돋았나? 이야기 들으면서? 정말요? 와. 성공했네. 예, 성공한 거 정도가 아니라 아마 시들무에서 길이길이 기억이 될 레전드 이야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바쿠스님은 영광이네요. 한 가지 이야기가 네. 더 있어요. 하지만 오늘 원래 할까 했었어요. 그쵸? 저랑 이야기 나눌 네네, 때. 좀 짧을 줄 알았는데 네, 아니에요. 길어졌네요. 한 번 더 오셔야 될 것 같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이야기 네. 시옷자로 눈 뜬 거부터 보통 와, 근데 진짜 귀신이 어떻게 아닌 것 설명을 해야 같아요.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네네. 눈이 조그매져 있는 상태에서 그 사이로 보이는 검은 자. 근데 그게 진짜 무슨 좀 몰캉몰캉한 젤리처럼. 오. 아유, 이거는 너무 소름 끼치는 이야기였어요.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저번에 또 준비하셨던 이야기 꼭 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야, 이거 공포 역사에 또 남을 이야기가 탄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래서 시들물 좋아해요. 우리는 자극을 못 받을 줄 알았어요. 그죠? 너무나 시들무에서 자극이란 자극은 다 받았기 때문에. 하지만 자극은 갱신되고 또 새로운 분들은 계속 나타납니다. 그게 바로 시들무입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머랭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머랭님은 간호사를 하고 계시죠. 그렇기에 병원 쪽 관련된 그런 괴담이라든지 무서운 일들을 많이 알고 계시는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해주실 이야기도 아마 병원 관련 괴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보세요? 머랭님. 네, 아이고, 머랭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행복하네요. 저도 감사드립니다. 네. 자, 오늘 머랭님께서 해주실 이야기가 병원 관련된 이야기가 될까요? 네, 병원 관련된 이야기 2가지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떤 이야기일지는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네.
튼튼입니다. 아, 헤이, 머랭! 감사합니다. 일단 첫 번째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겪은 이야기는 아니고 같은 병원에 있는 동기가 들려주는 얘기고요. 제 동기는 처음에 입사를 했었을 때 중환자실에도 외과계가 있고 내과계가 있는데 제 친구는 내과계 중환자실에서 또 내과계 안에서도 오. 심혈관계라고 심장 쪽을 주로 보는 중환자실이 따로 있어요. 거기에서 처음으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첫 환자를 맡았는데 그 환자분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 같고요. 일단 그 환자분은 30대 후반의 남성분이셨고 일단 기본적으로 중환자실 침대 자체는 일반 병실 침대보다 엄청 크거든요. 오. 환자가 뭔가 달고 있는 게 많거나 아니면은 그 침대 자체에 기능이 좀 많이 달려 있어가지고 기본적으로 엄청 커요. 근데 그 환자가 그 침대를 꽉 채울 만큼 엄청 뚱뚱했던 거예요. 근데 그 환자 처음에 입원할 때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환자들은 키는 저희가 어쨌든 줄자로 잴 수가 있는데 몸무게를 그 사람들은 못 움직이니까 기계가 달려 있어서 그 침대로 재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처음에 입원했을 때 50 몇 킬로였던 거예요. 50 몇 킬로였던데 입원을 하면서 장기 기능이 다 떨어지면서 온몸에 부종이 생겨서 침대에 꽉 찰 때까지 온몸이 그렇게 다 부은 거예요. 근데 그 정도면은 거의 소생 불가능한 식물인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아하. 근데 아직까지 남아있는 이유는 딱 하나인 거죠. 보호자가 포기를 못 하신 거예요. 보호자가 포기를 못 하신 거고 그 보호자 연세를 보니까 70대 노모셨던 거죠. 근데 중환자실은 무조건 면회 시간이 11시 딱 하루에 한 번으로 고정이 돼 있어서 그때만 딱 한 번 볼 수가 있는데 그 분이 엄청 깡마르고 엄청 키가 작으시고 매일 가방 엄청 큰 걸 메고 왔다 갔다 하시더래요. 자기가 봤었을 때. 근데 맨날 와서는 아들 보면서 하염없이 울고 가시고 맨날 미안하다 얘기하고 가시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 친구가 너무 궁금해서 그 환자 기록을 싹 다 본 거예요. 봤는데 집안 사정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환자는 생계에 도움이 되려고 막노동 현장을 갔다가 떨어져가지고 그대로 혼수 상태가 돼서 일단은 실려온 거고 어머니는 새벽에는 박스 주우시면서 생활을 하시다가 아들이 입원하신 후에는 이 병원에 저희가 청소 여사님이라고 미화부 여사님이 있어요. 네. 그렇게 입사를 하셔가지고 저녁에는 청소를 하시고 저녁 시간에 퇴근을 하시면은 저녁부터 새벽까지 박스 주우시고 11시에 면회 오시고 이런 네. 식으로 생활을 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되게 저희는 막 연차가 올라가고 이러면은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서 신경이 조금 아마 간호사분들은 다 이해하실 거예요. 조금 묻어내져요. 네. 묻어내지는데 그 당시에 신규였고 이런 상황이 첫 상황이다 보니까 신경이 너무 쓰였던 거예요. 그 친구는. 네. 그리고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죠. 그래서 그 할머니가 면회를 오면은 엄청 신경 써주고 그랬대요. 그러면서 맨날 할머니가 오면은 아들 손잡고 하는 말이 내가 돈 없는 집안에 너를 이렇게 태어나게 해서 미안하다. 예.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 너를 돈 벌게 나가게 해가지고 이런 상태로 만들어서 미안하고 제발 다음 생에는 내가 온몸을 다해서 빌 테니까 부잣집에 태어나서 부자로 살게 해달라고 빌 테니까 제발 눈 한 번만 떠줘라 이러면서 맨날 우셨대요. 아이고.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제 친구도 같이 울었던 거예요. 너무 슬프니까. 네. 그러면서 그 일상이 거의 한 달을 반복을 했대요. 근데 한 달 동안 단 한 번도 눈도 못 뜬 아들을 위해서 계속 중환자실은 돈이 하루에 나가는 것도 엄청 많거든요. 그렇겠죠. 달려있는 기계만 해도 그 사람은 지금
약물과 호흡기로 강제로 그냥 살려놓은 것밖에 되지 않거든요. 네. 근데 이 차상위 계층이라고 해가지고 국가에서 보조해주는 보조금이랑 동사무소에 서류 같은 거 내면은 동사무소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어머님이 미아부 여사님 일도 하시고 또 박스 중 일도 하시면서 번 돈으로 근근히 계속 병원비를 내신 거예요. 빚도 지시면서. 그래가지고 계속 거의 한 달을 그렇게 있었는데 어느 날 11시가 됐는데 그 보호자분이 안 오신 거예요. 네. 진짜 한 달 동안 단 하루도 안 빼놓고 면회로 오셨는데 안 오신 거예요. 예?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새벽에 박스를 주우시다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이셔가지고 즉사하신 거예요. 예. 근데 그게 어차피 박스를 주우시는 것도 죽고 나서 저희 병원으로 바로 와야 되니까 저희 병원 근처에서 발견이 돼가지고 저희 병원 응급실로 왔고, 어머니도 저희 쪽 직원으로 등록이 돼 있으니까 바로 신원 확인이 되잖아요. 신원 확인이 돼서 환자가 일단은 영안실로 갔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환자가 남은 가족이 아들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아들은 지금 이때까지 할머니가 벌어온 돈과 이런 걸로 연명만 하고 있었는데 이제 결정권자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장례를 치러줄 사람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일단은 그것 때문에라도 상의를 하려고 동사무소에서 직원이 나오신 거예요. 일단 할머니가 사망하시기 2, 3일 전에 약간 좀 뭔가 느끼신 게 있으셨는지 일단 연세도 70세 넘고 이러셨으니까 아들은 혼수 상태고 자기가 죽으면 아들을 돌봐줄 수가 없으니까 동사무소랑 변호사를 끼고 유언장을 작성을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유언장에다가 이때까지 할머니가 다른 건 안 했는데 자기 앞으로 보험금을 계속 꼬박꼬박 넣으신 거예요. 아들 앞으로는 안 넣고. 왜냐면 자기가 죽으면은 자기 아들 앞으로는 돈이 나오는데 아들이 죽으면은 자기 앞으로 돈이 나오는 거니까 자기는 어차피 오래 못 살 거고 쓸데 없으니까 자기 앞으로 보험을 들어놓고 아들 앞으로 다 돌려놓은 거예요. 혹시나 자기 아들이 깨어날 수도 있으니까 나중에 깨어났을 때를 대비해서.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죽거든 이 유산을 다 아들한테 이전을 하되 아들이 지금 혼수 상태니까 대리인으로 변호사와 동사무소 직원을 같이 해가지고 공증을 선 거예요. 이 돈을 나중에 아들한테, 아들이 깨어나면 아들한테 주는 조건으로. 근데 이제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들은 거의 그냥 강제로 살려놓은 거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병원에서는 이번 하얀 환자에 관해서 결정권자가 없고 혼자면은 뭔가 약물을 쓸 때마다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근데 이제 이 환자 상태가 안 좋아졌는데 환자 보호자는 돌아가신 상태잖아요. 근데 이제 그 동의를 안 받고 약을 쓰기에는 삭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자를 살리려면 이 약을 써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었을 때 동사무소에서 지원이 나오고 국가에서 지원이 나와서 이 기간 동안 이 정도의 돈 안에서는 그 약물을 쓰는 게 자유로운데 그 이상을 쓸 시에는 이게 병원 쪽에서 돈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환자한테 돈을 쓰면 쓸수록 병원한테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근데 이때까지 그 마이너스 되는 거를 할머니가 자기가 다 내겠다고 하고 동의서를 작성을 하고 계속 약물을 주셨던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럴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그 돈을 동사무소 직원이랑 변호사한테 넘겼다고 해도 그 아들의 생사 결정권을 넘긴 건 아니니까. 근데 이제 간호사들도 그렇고 의사들도 그렇고 할머니가 얼마나 열심히 아들을 지켰는지 아니까 되게 마음이 좀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좀 윤리적 딜레마라고 하죠, 사실. 그게 이 약을 쓰면 이 환자는 살 건데 병원에서는 이 약을 쓰면은 자기들은 마이너스니까 쓰지 마라. 근데 이 약을 쓰게 되면은 전화가 와요. 원무과에서. 네. 삭감되니까 쓰지 말라고 했는데 왜 썼냐. 이런 식으로.
예. 그리고 나중에 막 그 약을 쓰라고 처방낸 의사한테까지도 심할서 쓰라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좀 그랬던 거죠. 약물을 안 쓰면 당연히 점점 환자 상태가 안 좋아지고 저희가 중환자실에서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소변량이거든요. 오, 예. 왜냐하면 마지막까지 사람이 살아있다고 확인을 할 수 있는 게 신장이에요. 소변이 안 나온다는 건 모든 장기가 멈췄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일하시는 간호사분 중에 한 분이 엄청 예민하신 분이 계셨대요. 성격도 엄청 예민하고 되게 깐깐하고 좀 그러신 분이 계셨는데 어느 날 같이 일하는데 계속 어디서 우는 소리 안 들려? 계속 이러는 거예요. 그 후배한테. 그래서 아무 소리 안 들리는데?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막 짜증을 내면서 병실을 한 바퀴 돌고 오시더래요. 병동을. 근데 병동을 한 바퀴 돌고 오시면서 얼굴 약간 새파래졌는데 약간 좀 복잡 미묘한 얼굴 있잖아요. 새파래졌는데 또 완전히 무서워하는 건 아니고 약간 찝찝한 얼굴? 그러더니 그냥 아무 말 없이 앉으셨대요. 그러면서 그냥 아무 소리 없이 그냥 다시 일하시고 그 다음 날에도 계속 아씨 미치겠네. 아 진짜 미쳐버리겠네.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그 선생님한테 그 후배가 물어봤대요. 선생님 제 뭐 때문에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며칠 전에 그 환자 할머니 돌아가셨잖아. 보호자분 돌아가셨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아, 네 알고 있죠. 아직 그 이틀밖에 안 됐었어요. 그래서 아직 장례를 치르냐 마냐 이렇게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직 장례도 못 치르셨잖아요.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할머니가 계속 아들 앞에서 울고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간호사 선생님이 좀 보는 선생님이었던 거예요. 평소에 예민했던 이유도 일하면서 좀 그런 걸 많이 보니까 예민한 것도 있었는데 중환자실 자체가 로테이션이 되게 빨리 돼가지고 그렇게 머물고 있는 영이 별로 많이 없대요, 사실. 그냥 일반 병실보다는. 왜냐면 이게 길게 입원하는 사람을 중환자실 자체에서는 받지 않고 급성기 환자를 받아서 중환자실 치료를 하고 빼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병상 회전율을 높이니까. 근데 그 환자 많은 할머니가 부여잡고 있어가지고 되게 오래 있었던 거여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그 할머니가 계속 그 환자 앞에서 울고 있다는 거예요. 이틀 내내.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너무 불쌍하고 아들도 너무 불쌍한데 자기 진짜 너무 신경 쓰여가지고 일을 못하겠다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 날은 그 선생님이 담당으로 가셔가지고 그 병실에 어쩔 수 없이 들어갔는데 그 아들도 이제 거의 끝나가는 상황이었어요. 왜냐면 하루에 거의 소변이 아예 안 나올 정도로 되고 약도 안 쓰고 이러니까 오늘 아니면 내일이다 이런 식으로 약간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환자를 보고 있었는데 그 할머니가 갑자기 말을 걸었대요. 자기한테 조금만 참아달라고. 미안하다고. 하루만 있어달라고. 자기가 데리고 같이 갈 거라고. 막 이런 식으로 울면서 얘기하니까 그 선생님도 되게 마음이 좀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그냥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날 새벽에 되게 조용히 가셨대요. 그 아들이. 그러면서 이제 장례식을 처리하려고 동사무소 직원이 왔대요. 어쨌든 의사랑도 면담을 해야 되고 의사랑 면담한 거를 간호사랑도 같이 면담을 해야 돼가지고 동사무소 직원이 와서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어제 신기한 꿈을 꿨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나와가지고 우리 내일 아들이랑 합동 장례식 좀 치러달라고. 자기 재산 남은 거 그거 합동 장례식 좀 치러달라고. 그리고 그거 남은 돈은 아마 처리 비용 다 쓰고 나면 아마 딱 맞을 거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딱 맞을 거라는 게 뭐지 이렇게 해서 생각해보니까 장례식 치르고 할머니가 빚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빚까지 다 갚고 나니까 돈이 한 푼도 안 남더래요. 보험금이. 그래가지고 다행히 장례식은 병원 장례식장에서 치르고 다행히 상주는 그 동네 이장님이 해주셔가지고 동네 분들이 와가지고 다 해주시고 장례식은 마무리 되긴 했는데 되게 듣는데 마음이 좀 씁쓸하더라고요. 이야.
그 동사무소 직원이 꿈을 꿨다는 것도 그렇고 돌아가셔서도 아들 때문에 그렇게 막 힘들어 하셨던 것도 그렇고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진짜 어머니네요. 네. 진짜 어머니라는 게 어떤 존재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이야기였던 것 같고 너무 현실적이어서 무서웠고 슬프네요. 그게 좀 심한 것 같아요. 저희도 일하면서 되게 많은 일들을 겪는데 특히 호흡기만 떼면 바로 돌아가실 수 있는 환자나 DNR이라고 해가지고 생전에 자기는 심폐소생술을 받지 않겠다 이런 거를 서명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거를 다른 나라는 이제 안락사가 가능하잖아요. 안락사가 가능한 나라가 있잖아요. 네. 근데 가끔 보면은 보호자들이 포기를 못 해가지고 환자는 정신이 살짝 들 때마다 차라리 그냥 자기 편하게 보내주라고 죽여달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세요, 가끔. 근데 보호자분들이 그걸 놓지를 못해서 안 된다고, 어머니 이렇게 가시면 안 된다고, 나는 어머니 이렇게 못 보낸다고, 내가 잘해드린 거 하나 없는데 못 보낸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고통 속에 돌아가신 분들도 많이 봤고. 이 이야기를 해주시면서도 그 감정이 느껴지고요.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런 일과 비슷하게 병원에 계시면서 시청하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런 분들에게도 응원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네. 아휴, 참, 씁쓸하네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이야기는 방금은 조금 안타깝고 좀 슬픈 이야기가 되었다면, 이번에는 춥거나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이번에는 좀 완벽하게 다른 이야기입니다. 반전되는, 네. 알겠습니다. 네, 반전되는 이야기입니다. 네네네. 네. 이번 이야기는 제가 겪은 이야기고요. 혹시 치료감호소라고 아시나요? 들어는 봤는데 정확히 뭘까요? 이게 뭐냐면 정신병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 중에서 범죄를 저지르거나 이러신 분들을 감옥 대신에 가는 곳을 치료감호소라고 해요. 한마디로 감옥 대신 가는, 정신이 조금 안 좋으신 분들이 감옥 대신 가는 병원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이거를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전에는 재판에서 정신 감정에 대해서 그렇게 확실하게 뭔가 딱딱딱 나오는 게 없었던 모호한 시절에 그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면은 자기가 정신 이상이 있는 사람처럼 보일지 행동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가끔 드라마 보거나 뉴스 보면은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 죄를 감형받아서 감옥으로 안 가고 병원으로 가는 거예요. 확실히 감옥보다는 병원이 환경이 더 좋잖아요. 근데 이게 되게 유명한 사건이어가지고 자세하게 설명은 못 하는데, 어떤 한 30대 남성이 한 일가족을 다 해하고 잡혀 들어온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재판 과정 중에서 정신병이 있다는 진단을 받고 치료감호소로 입원을 하게 된 거예요. 심신미약 뭐 이런 거. 아니요, 그냥 정신병, 조현병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 근데 그때 말이 되게 많았어요. 저거는 쇼다. 근데 일단 판결은 그렇게 나온 상황이어가지고 어쨌든 일반 수감자들이랑 그 조현병 환자랑 같이 놔두면은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치료감호소로 간 거죠. 근데 치료감호소가 몇몇 곳이 없어요. 몇몇 곳이 없는데 치료감호소 내에도 거기도 병원이니까 치료를 할 수는 있는데, 대신 큰 병에 걸리거나 어디가 부러지거나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나와서 대학병원, 연계된 병원에 무조건 와서 해야 돼요. 예. 근데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랑 같은 병실을 쓸 수 없으니까 무조건 1인실 쓰거든요. 열받는 사실은 이 1인실을 다 저희 세금으로 내는 겁니다. 모든 치료감호소 사람한테 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사람에 한해서 제가 열받는다고 한 거고. 예. 왜냐면 제가 이 사람을 담당을 했었을 때 보였던 행동이 별로 조현병처럼 보이진 않았었거든요, 초반에. 근데 이 사람이 처음에 오게 된 경위가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저희 병원에 온 거였어요. 근데 치료감호소에 간 지 한 달 정도가 된 후에 이쪽으로 이송이 된 거였고, 이게 하도 이슈여가지고 이 사람이 이 병원에 온다는 소문이 들렸을 때부터 와, 제발 우리 층만은 아니어라 이러면서 모든 층이 기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 층이 걸린 거예요.
저희층에 걸려가지고 배정을 받은 거죠. 근데 아무리 간호사는 환자를 가리면 안 된다고는 하지만 솔직히 무섭잖아요. 네. 무섭기도 무섭고 TV에서도 뉴스에서도 주구장창 보던 얼굴이니까 모자이크 처리되긴 했지만 듣던 이름이고 해가지고 그 사람 병실에 들어갈 때는 좀 어차피 근데 거기 치료감호소에는 공무원분들이시거든요, 다. 네. 공무원분들이 입원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 수갑을 채워놓고 3교대로 그분들도 돌아가면서 그 사람을 감시를 하긴 하세요. 근데 처음 그 사람을 봤었을 때 처음에는 그 사람인 일가족을 해한 사람인지 못 알아봤었어요. 원래 뉴스를 봤었을 때 얼굴은 모자이크 되는데 덩치가 보이잖아요. 네. 덩치가 컸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덩치가 거의 절반이 돼 있는 거예요. 절반이 돼 있고 팔에 상처가 엄청 많았어요. 예? 누가 막 쥐어뜯은 것처럼. 그래서 뭐지? 진짠가? 조현병이 진짜였나? 이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상태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공무원분들도 사실 원래는 그 3교대 하면서 자기들도 이제 집에 가서 쉬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 원래는 치료감호소에 그 당직하는 사람 공무원 한 명 빼고는 원래는 다 집에 가서 쉬는 게 원칙인데 그 사람 때문에 병원 불편한 침대에서 1인실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것 때문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분들이 들려줬던 얘기를 저희가 알게 된 거죠. 왜냐면 그분들도 심심하시니까 간호사 스테이션에서 되게 얘기 엄청 많이 해주셨단 말이에요. 일단 처음에 이 사람이 들어왔었을 때 엄청 거들먹거리면서 들어왔대요. 자기는 일가족을 해한 사람이다. 함부로 건들지 마라. 약간 이런 식으로 들어왔대요. 치료감호소를. 그리고 그 사람은 거기서도 혼자 독방을 썼었던 거예요. 왜냐면 작은 범죄부터 시작해가지고 큰 범죄로 갈수록 병실을 점점 줄이거든요. 왜냐면 정신병이 있어가지고 남을 조금 다치게 한다든지 아니면 뭘 훔친다든지 추행을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냥 다른 사람들이랑 같은 성별이 같은 다른 사람들이랑 같은 병실을 쓰면서 그냥 감시만 해도 상관없어요. CCTV랑 다 달려 있어가지고. 근데 남을 해한 사람들은 같이 있는 옆에 있는 사람들을 해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격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 일주일 동안 엄청 거들먹거리면서 되게 막 편하게 생활을 했대요. 근데 어차피 그 조현병이라는 게 약을 엄청 세게 먹거든요. 그래서 거들먹거리기는 하는데 일단 약에 취한 사람처럼 해롱해롱거리면서 약간 헛소리를 하긴 한데 처음에는 그 헛소리를 아무도 안 들어줬대요. 근데 환자가 일주일이 지나니까 분명 억지로 재우는 약이잖아요. 억지로 재우는 약인데 점점 눈밑이 거뭇거뭇해지더니 막 손톱을 물어뜯거나 막 피가 날 때까지 물어뜯거나 이러면서 엄청 불안 증세를 보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CCTV가 다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 치료감호소는 사생활이 없어요. 사생활이 없어서 무조건 다 CCTV가 설치가 돼 있고 목욕 시간도 다 정해져 있어가지고 무조건 다 한 번에 목욕을 다 같이 해야 되는 그런 공동 샤워장 이런 게 있어가지고 봤는데 어느 날 1인실 그쪽으로 지나가는데 중얼중얼 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가지고 알죠? 그 네모난 창 안으로 싹 들여다봤는데 그 사람이 무릎 꿇고 위아래를 막 번갈아 하면서 막 무릎 꿇고 빌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위에 한번 쳐다보면서 잘못했습니다. 아래 한번 보면서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엄청 빌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약을 그렇게 세게 먹였는데 안 자고 지금 저게 뭐 하는 짓이지 하면서 문을 열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뭐 하는 거냐고 가서 누우라고 원래는 잘 자고 이랬고 이 사람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도 엄청 그냥 정상적으로 생활해가지고 억제대까지는 안 했었대요. 억제대까지는.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일으키려고 하니까 발작을 하면서 놓으라고 자기 안 하면 죽는다면서 빨리 이거 놓으라고 해가지고 거기에는 공무원 말고도 힘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같이 해가지고 그 사람을 묶었대요. 묶고 진정제를 놓은 거죠. 그날부터 계속 그게 반복이 된 거예요. 와.
그러면서 그때서 이제 사람들이 그 사람이 중얼거리는 걸 들었는데 잘못했다. 계속 잘못했다고. 내가 잘못했다면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이러면서 무릎 꿇을게. 잘못했으면 살려주세요. 계속 이랬대요. 그러면서 위를 쳐다보고 아래를 쳐다보고 이렇게 빌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일가족을 해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어른들, 엄마, 아빠, 애 한 명. 엄마, 아빠 키가 크고 애가 한 명이 키가 작잖아요. 오. 그래가지고 빌 때도 아줌마 아저씨 잘못했어. 얘 미안하다. 아줌마 아저씨 진짜 잘못했어요. 애기 미안하다. 계속 이런 식으로. 예. 자기가 죽을 죄를 졌다고 막 계속 그러고 억제대를 해놨는데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양팔이 계속 쥐어 뜯어져 있더래요. 예. 누가 막 진짜 손톱으로 다 긁은 것 마냥. 그래가지고 저희가 가끔 치매 환자들 보면은 계속 손으로 뜯어가지고 손싸개 같은 걸 해놓거든요. 손싸개 같은 걸 해놨는데도 상처가 이상하게 매일 늘더래요. 근데 CCTV로 보면은 그냥 억제대하고 이러고 있으면 그냥 바스락바스락 거리기만 하고 막 혼자 중얼중얼 거리기만 하는데 맨날 보면은 상처가 늘어있고 그래서 그걸 막 붕대로 다 감싸놓고 이렇게 하다가 낮에는 그나마 좀 진정이 돼가지고 네. 목욕을 하러 들어갔는데 목욕을 다 하고 목욕 시간이 끝나서 이제 다 빼어 있는데 누가 누워있더래요 바닥에. 네. 그 사람이 누워있었던 거예요 혼자. 근데 거기서 그 치료감호소에서도 의사소통이 잘 되긴 하거든요. 정신병이 있긴 하지만 조금 지능이 떨어지지만 의사소통이 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분명 넘어지면서 쿵 소리가 들렸을 텐데 그리고 옆에 사람들이라면 충분히 따닥따닥 붙어있는 데서 옆에서 사람이 넘어졌으면은 알 텐데 샤워 시간이 한 5분, 10분 정도 돼요. 근데 그때 동안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그 사람 넘어진 걸.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넘어져서 목이 부러지면서 사지마비가 된 거예요. 사지마비가 되면서 계속 누가 밀었다고 자기. 날 누가 밀었어. 뒤에서 밀었어. 계속 밀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CCTV도 거기 화장실 입구 쪽으로는 설치가 돼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그냥 걔 혼자 쓰러진 거예요. 그 사람 혼자. 그래가지고 입원을 하게 된 과정을 듣고 입원해서도 환자가 사지마비인데 못 움직여야 되잖아요. 근데 계속 밤만 되면 여기서도 계속 안정제 맞고 약 먹고 이러는데 계속 또 잘못했으면 죄송합니다 계속 이러다가 발작하는 것 같이 갑자기 사지마비인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저희가 맨날 운동성을 체크를 하고 근전도 검사라고 해가지고 팔다리에 전기 같은 거 흘려보내가지고 운동성이 남아있나 없나 이런 검사도 다 진행을 하거든요. 근데 반응이 진짜 제로였어요. 근데 밤만 되면 발작을 하면서 팔다리를 움직이는 거예요. 오. 그러면서 그때마다 울면서 잘못했다 그러고 그러면서 이제 또 맨날 계속 팔다리에 막 긁은 상처 계속 생기고 옆에 공무원이 같이 있는데도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거기 들어가기 싫어하는 거죠. 무서우니까 밤에는 특히 낮에는 그래 조용하고 괜찮아요. 네. 근데 목 수술을 결국은 하기는 했는데 사지마비가 된 경우를 다시 되돌릴 수는 없었어요. 이미 시간이 오래 지나기도 했고 이미 입원했을 때부터 사지마비였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냥 목 부러진 거 놔두면은 교정을 안 하면은 그게 더 신경을 찌르거나 아니면은 자세 한 번만 잘못하면은 바로 숨을 거둘 수가 있으니까 그거를 수술만 일단은 하고 회복이 돼서 다시 그 병원으로 가긴 했거든요. 치료감호소로. 그 뒤로는 욕창 때문에 되게 자주 왔어요. 욕창 때문에. 썩어버리는구나. 왜냐면 네, 거기는 욕창 때문에 진짜 2시간에 한 번씩 가서 매일 소독을 해주고 맨날 그 썩은 살을 잘라내는데도 예. 계속 썩는 거예요. 거기만 들어가면은 냄새가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소독을 막 일부러 안 하거나 막 이런 것도 아니고 저희가 진짜 할 만큼은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의료진이니까. 예. 네, 아무리 치료를 해도 계속 썩는 부위만 늘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욕창 감염에서 폐혈증으로 인한 걸로 사망을 했어요. 갔네, 진짜. 네. 근데 그 사람은 그냥 여기서 욕창 치료할 때도 항상 말을 걸어도 저희는 이렇게 하거든요. 저희는 맨날 뭔가를 줄 때도 환자분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런 거 다 물어보잖아요. 네.
그냥 항상 살려주세요, 죄송합니다, 살려주세요, 죄송합니다만 계속 듣다가 그냥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와, 진짜 그런 거네. 곱게 죽지 못했네요. 네, 진짜로 할 수 있는 고생이랑 고생은 다 하면서 갔어요. 왜냐면 혼자서 소변이나 대변도 못 보니까 소변줄도 꽂았다가 소변줄도 오래 꽂고 있으면 감염이 있으니까 배에다가 구멍 뚫어서 방광이랑 직접 연결을 했고, 그리고 대변도 제대로 못 보니까 나중에는 또 배에다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걸로 대체를 하고, 할 수 있는 모든, 진짜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안 좋아서 달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고 갔죠. 아니 근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희생당하신 그 피해자의 원혼이라는 그런 존재들이 네. 진짜로 데려갔을까는 모르겠어요. 그건 알 수가 없겠지만. 저도 그럴 것 같지만 이 사람이 근데 그때도 되게 진짜 말이 많았어요. 네. 쇼를 해서 그걸 피해 나갔다고도 했고, 처음에 이 공무원 분들도 처음에 들어왔을 때 일주일 그 생활을 봤었을 때 이 사람은 조현병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기는 했었대요. 근데 이게 일주일 정도 생활을 지켜봤는데 일주일째 환자가 좀 상태가 변하니까 그때부터는 그에 맞춰서 치료를 하긴 했는데, 일주일 동안의 생활에서는 자기가 느꼈을 때는 얘는 쇼를 하고 들어왔다라는 게 느껴졌대요. 근데 그거 아시죠? 재판에서 한번 결론이 나가지고 벌을 받으면은 똑같은 걸로 재판을 못 받는 거.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사람 조현병 아니다라고 얘기해도 이 사람을 보낼 순 없대요. 어차피 그냥 이 사람은 평생, 그 사람 어차피 평생 그냥 치료감호소에 있는 걸로 해결이 그게 됐었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그 사람이 꼴 보기 싫지만 어쩔 수 없이 데리고 있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갈 줄 몰랐다, 이렇게 얘기가 되긴. 야, 아니 근데 그렇게 일가족의 목숨은 파리 목숨처럼 그렇게 앗아가 놓고 자기 목숨 살려달라고 비네요. 그쵸. 자기 그게 목숨이 그렇게 사람인가 봐요. 소중했나 봐요. 야, 참. 그때 그 일가족을 죽인 이유도 집에 들어가는 애가 너무 신나 보여서 였다고 했었어요. 아니 신나면 안 되는 건가? 그러니까 자기는 그날따라 기분이 안 좋았는데 그 애가 너무 신나 보이니까 자기를 비웃는 것 같아서라고 했었어요. 와. 자세한 얘기는 있지만 너무 그런 사건이 특정돼가지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네. 근데 그냥 뭐 상상조차도 못할 그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랑 뭐 무슨 말을 합니까? 사실상 저희가. 그쵸. 예, 그러니까 야, 진짜 의료진 분들도 고생하시고, 그리고 대부분 저희 참여자분들이 얘기하시거나 아니면 우리 시청자분들도 댓글 간간히 남겨주신 게 뭐냐면, 아니 이렇게 사람을 해한 사람은 왜 그 원혼이 나타나서 뭐 아우. 괴롭히거나 그런 게 없느냐라고 했었는데 이렇게 오늘 버릉님이 생겼네요. 말씀을 하셨네요. 예. 네. 아이고 버릉님, 진짜 제가 병원을 다닐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간호사분들이 좀 많이 힘이 없어 보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조금 만성 피로에 시달리는 거죠. 막 좀 지쳐 보이시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보이시던데 항상 힘내시고, 버릉님 제가 네. 저번에도 말씀은 드렸었지만 굉장히 뜻깊은 일을 하고 계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항상 감사합니다. 힘내시고 파이팅 네. 해주시기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진짜 충격적이면서도 이것도 레전드 이야기가 하나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죄 짓고 살면 안 돼요. 그냥 가는 길조차 굉장히 고통스럽게 갔네요. 이 사람은 그럴만 했고, 그 피해자 분들께서 나타나서 데리고 갔다면 차라리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예, 정말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우리 머랭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